키다리 아저씨. 지인 웹스터. 해설. 지인 웹스터는 1876년 7월 24일 뉴욕주의 프레드니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조카다. 진은 장녀였고 트웨인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바사 여자대학을 1901년에 졸업, 전공은 영문학과 경제학으로 재학 중에도 창작에 몰두했었다. 패티 대학에 가다는 재학 중에 연재물로서 발표했으나 그 후 1903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웹스터의 대표작이 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의 모델은 대학 시절의 극우였던 시인 아델레이드 크라풋이라고 한다. 바사 대학에 재학 당시부터 웹스터는 빈민이나 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가끔 시찰할 기회가 있었고 이 방면의 사회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가 얻은 신념은 불행한 출발을 한 아이라도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을 잡지 못할 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념을 소설화한 것이 키다리 아저씨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아원에서만 자란 주디라는 소녀가 어느 자선가의 후원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함께 밝고 발랄하게 살아가는 학원 생활이 주제로 되어 있다. 주디는 그 자선가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학업이나 대학 생활을 편지로 보고를 한다. 그러나 그 자선가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모른다. 오직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 다리가 길다는 특징에서 키다리 아저씨란 별명을 붙이고 대학에 있는 4년 동안 키다리 아저씨 앞으로 계속 편지를 보낸다. 끝까지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 갖는 매력의 하나다. 결말은 로맨틱한 신데렐라적 요소가 짙지만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단순한 소녀 취향의 소설로서 처리해버릴 수 없는 훌륭한 것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로맨틱한 반면 대지를 힘차게 밟고선 생활 태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디는 불행한 생장에도 굽히지 않고 한없이 명랑하고 천진하고 선으로 가득 차고 독립심이 강하고 벅찬 의욕에 불타며 근면하다. 슬픔, 외로움, 괴로움 등과 부딪혀도 다시 벌떡 일어날 유연성과 유머 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작가 웹스터 자신의 기질이기도 했었지만 주인공 주디의 편지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러한 기질과 그 기질에 어울리는 발랄한 편지의 스타일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그 신선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란 것을 잊게 할 만큼 신선하다. 여자에겐 참정권이 없다든가 여자는 공민이 아니다 라는 구절에 부딪히면 아니 그런 옛날에 쓰여진 것인가 하고 새삼 세월의 흐름을 의식하게 된다. 진 웹스터는 나중에 이 소설을 희곡화하여 그 또한 성공을 거두었다. 다시 사이렌트 영화 시대의 명여배우 메어리 픽포드의 주연으로 영화화되었었고 근래에 다시 레즈리 캐론과 프레드 아스테어의 주연으로 뮤지컬 영화화되었다. 진 웹스터는 늦게 결혼했다. 40세 가까운 나이에 글렌포드 마키니와 결혼, 뉴욕시의 중앙공원 가까이의 아파트에 살았었고 또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구릉의 농장을 가지고 부부가 거기서 오리와 꿩을 사육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혼 다음 해 1916년에 여자아이를 낳고 곧 사망했다. 우울한 수요일. 매달 첫째 수요일은 못 견디게 짜증스런 날이다. 찔끔거리면서 기다리고 용기를 짜내어 견디고 그리고 서둘러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다. 어느 방 마루도 얼룩 하나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의자도 먼지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침대도 주름 하나 잡혀서는 안 된다.
79명의 우글거리는 꼬마 고아들을 싹싹 닦아주고 빗겨주고 긴감의 단추를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79명 전부에게 얌전해야 돼요 하고 다짐을 주고 평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라든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힘든 날이었다. 가엾게도 제르샤 아보트는 가장 연장인 고아였으므로 방패막이로 세워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첫째 수요일도 이제까지의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그럭저럭 끝이 났다. 제르샤는 이제껏 부엌에서 고아원의 손님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곳을 빠져나와 날마다 하는 일들을 해치우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제르샤는 특히 FC를 보살피게 되어 있었다. 그 방에는 4살부터 7살까지의 11명이나 되는 꼬마들이 한 줄로 나란히 놓인 11개의 작은 침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르샤는 아이들을 모아 구겨진 상의를 반듯하게 해주고 코를 닦아주고 그리고 서성대는 애들을 한 줄로 정렬시켜 이제부터 즐거운 반 시간을 빵과 밀크와 말린 자두의 푸딩과 마주 앉히기 위해 식당으로 보냈다. 그것이 끝나자 창 아래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팔딱거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창 유리에 밀어붙였다. 이날은 아침 5시부터 진종일 서서 지냈다. 모두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마구 부려먹으며 신경이 곤두선 원장은 야단만 치며 복가된다. 리페트 원장은 평의원이나 부인 시찰원을 대할 때는 침착하고 당당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속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제르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이 맞아 시든 잔디는 넓고 길게 계속되었고 그 저쪽에 고아원의 경계인 높은 철책이 있었으며 그 밖에는 별장이 산재해 있는 높고 낮은 산들, 다시 그 저쪽에는 잎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마을의 첨탑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겨우겨우 오늘도 지나갔구나. 제르샤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상당히 순조로운 편이었다. 평의원과 시찰의원은 원내를 한 차례 돌아보고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차를 마시고 그리고 서둘러 즐거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귀찮은 고아들의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다. 제르샤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호기심을 복돋우며 다소 부드러운 듯이 고아원의 정문을 요란스럽게 달려나가는 마차와 자동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르샤의 공상은 맨 선두의 마차를 따라 언덕 위에 흩어져 있는 큰 저택으로 갔다. 그리고 또 다음 마차를 따라 자기가 털코트를 입고 깃털이 달린 비로드 모자를 쓰고 의자에 기대 앉아 마부에게 유연한 어조로 집으로 가요 하고 말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자기 집 대문까지 오자 공상은 흐려지고 말았다. 제르샤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다. 리페트 선생의 말을 빌리면 조심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상상력이 화근이 될 때가 올 것이라지만 그 날카로운 상상력으로서도 들어가려고 하는 저택의 정면 현관보다 더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가엾게도 이 의욕에 불타는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 제르샤는 18년 동안 한 번도 일반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제르샤 아보트, 사무실에서 불러요.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예요. 성가대에 가입돼 있는 토미디론이 노래하면서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어왔다. F실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노랫소리는 커졌다. 제르샤는 창가에서 몸을 잡아떼듯 하고 일어서자 다시 번거로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누가 나를 찾니? 제르샤는 걱정이 되는 듯 심드렁한 어조로 토미의 노래를 막았다. 리페트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펄펄 화를 내고 있나 봐. 아멘.
토미는 경건하게 억양을 붙였다. 하지만 그 어조는 진심으로 제르샤를 약올리려는 것 같진 않았다. 뭔가 실수를 해서 사무실로부터 호출을 받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원장 앞에 나서게 된 누나에 대해 가장 인정이 없는 꼬마 고아라 하더라도 가엾게 생각할 정도니까. 하물며 토미는 제르샤를 좋아했다. 가끔 제르샤가 팔을 확 잡아당기기도 하고 코가 떨어질 만큼 뽀득뽀득 얼굴을 닦아주기도 하지만 제르샤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두 줄의 평행선을 이마에 그리면서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일까?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던 것일까? 호두 과자 속에 호두 껍질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시차로는 아주머니가 수지옷슨의 양말이 구멍난 것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어머, 큰일 났다. 내 방에 저 귀여운 아이들 중 누군가가 평의원에 대해 뭔가 신뢰되는 말이라도 한 것일까? 아래층의 긴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제르샤가 계단을 내려가니 맨 나중까지 남았던 평의원이 돌아가는 길인지 주차장으로 나가는 정면 현관께에 서 있었다. 그 남자를 힐끔 보았는데 무척 키가 큰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 그 사람은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쪽을 향한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집안의 벽에 뚜렷하게 비췄다. 그 그림자는 복도에서 벽에 걸쳐 기분 나쁠 만큼 가늘고 긴 팔다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엄청나게 큰 거미가 흔들흔들하는 것과 흡사했다. 걱정스런 나머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던 제르샤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본성이 명랑해서 조그만 일에도 곧잘 웃었다. 엄격한 평의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처럼 우스운 점도 있다는 것은 역시 뜻밖일 수밖에 없었다. 제르샤는 이 조그만 일로 명랑함을 되찾아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리페트 선생 앞에 섰다. 놀랍게도 원장 선생님도 그랬다. 싱글벙글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밝은 표정이었다. 방문객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글서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앉아요, 제르샤. 얘기가 있으니까. 제르샤는 제일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아 조금 초조하게 선생의 말을 기다렸다. 그때 자동차가 창에 라이트를 확 비치고는 사라져갔다. 리페트 선생은 흘끔 그쪽을 보았다. 방금 돌아간 분이 누군지 아니? 아까 뒷모습은 보았습니다만 그분은 평임원들 중에서도 제일 부자로 이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나는 밝힐 수 없어요. 이름을 덮어둘 것을 특별 조건으로 하셨죠. 제르샤는 조금 놀랐다. 원장 선생과 평의원의 별난 버릇을 얘기하기 위해 사무실로 호출된 예는 이제까지 없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출신의 남자아이들 중에서 두세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고 기억하고 있지? 찰스 벤튼과 헨리 프리즈를. 그 두 사람이 대학을 나온 것은 미스터 이 평임원 덕분이야. 그리고 두 사람 다 많은 장학금을 급여받은 은혜 가품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요. 그 밖에 달리 갚는 것을 그분은 바라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순전히 남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고 이 고아원의 여자아이 중에 아무리 훌륭한 아이가 있어도 조금도 흥미를 갖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그분은 여자아이를 싫어하나 보지. 네, 그런 것 같군요. 제르샤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쩐지 이쯤에서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오늘의 정례 회의 석상에서 너의 장래 문제가 논의되었어요. 리베트 선생은 여기서 말을 잠깐 끊었다가 천천히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갑자기 전 신경을 긴장하고 듣는 제르샤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딜 일이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대개 16세가 넘은 나이는 여기에 두지 않아요. 다만 너의 경우만 예외였어요. 너는 14살에 여기에 학교를 마치고
학업 성적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품행은 그리 방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을의 하이스쿨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곧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고아원으로서는 이 이상 너를 양육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 2년이나 덤으로 더 있었으니까. 리베트 선생은 제르샤가 지난 2년 동안에 밥값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일한 것과 또 언제나 고아원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제르샤의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었던 사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학교는 아예 결석을 시키고 고아원의 청소를 시킨 일들은 빼먹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너의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번에 성적이 검토되었어요. 샅샅이 검토한 거예요. 리베트 선생은 피고 속에 있는 죄인에게 비난의 시선을 던졌다. 그래서 죄인은 대단히 송구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르샤 자신은 과거의 성적 중에 특별히 나쁜 점수가 있다고 생각진 않았지만 물론 보통의 경우 너 같은 입장의 아이는 취직을 하게 하는 것인데 너는 과목마다 대단히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국어 성적은 비상하다 해도 좋을 정도예요. 미스 프리처드는 이곳의 시찰위원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위원이기도 해서 이분이 너의 수사학 선생과 타협을 보고 너를 무척 칭찬하는 연설을 했어요. 동시에 네가 쓴 장문도 낭독을 했어요. 제목은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거였어요. 제르샤의 송구스런 표정은 이번에야말로 진짜였다. 너를 위해 이처럼 잘해주는 고아원을 그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조금도 칭찬하고 싶질 않아요. 하기야 우스꽝스럽게 썼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운수 좋게도 말하자면 방금 돌아간 분이 대단히 유머 센스가 있으셔서 그 엉터리 장문 때문에 너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대학에? 제르샤는 눈이 동그래졌다. 리페트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나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기 위해 뒤에 남았던 거야. 어이없는 얘기였어요. 틀림없이 그분은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일 거야. 그분은 네가 독창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으로는 너를 교육시켜 장차 작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작가로? 제르샤의 마음은 마비되어 버렸다. 그래서 리페트 선생의 말을 되뇌인 것이 고작이었다. 그분의 희망은 그래요. 작가가 되고 안 되고는 세월이 흘러보면 알 일이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대단히 많은 장학금을 매달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돈이란 것을 만져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있어서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나 그분이 직접 세부적인 데까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름 동안 너는 여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준비는 미스 프리처드가 친절하게도 직접 지도를 하시겠대요. 기숙사비와 수업료는 그분이 직접 대학으로 지불해요. 그 밖에 대학에 있는 4년간 한 달에 $35씩 송금이 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돈은 한 번 그분의 비서를 통해 전달될 거야. 그리고 그 보답으로서 너는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싫어하시니까요. 공부의 진도, 일상생활의 상태 등을 자세하게 편지로 쓰는 거예요. 가령 너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써 보내는 것과 같이 쓰면 좋아요. 그리고 그 편지에서는 그분을 존 스미스님이라고 부를 것. 주소는 그분의 비서 앞으로 할 것. 그분의 이름은 존 스미스가 아니지만 본명을 숨기고 싶다니까. 너에게는 어디까지나 그저 존 스미스님이에요. 그분이 그처럼 편지를 요구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이 가장 문장을 유창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또 너에게는 편지를 주고받을 만한 육친도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쓰듯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너의 진보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답장을 쓰지 않을 것이고
너의 편지에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야. 편지 쓰기를 무척 싫어하는 데다 네가 부담을 느낄까 봐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겨서 꼭 답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령 퇴학을 당했거나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때는 비서인 그리그즈 씨에게 편지로 상의하래요. 이 매달 쓰는 편지는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 같은 것으로서 스미스 씨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점뿐이니까 계산서를 제출하듯이 또박또박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어? 언제든지 공손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육이 과연 잘 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해요. 그분은 존 그리아 고아원의 평의원님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제르샤는 지루한 듯이 도어 쪽을 보았다. 머릿속에는 흥분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아무튼 리페트 선생의 끝없는 잔소리에서 풀려나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었다. 일어나서 살짝 뒷걸음질을 쳤다. 리페트 선생은 몸짓으로 그것을 제지했다. 연설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큰일이란 듯이. 물론 너는 네 자신을 위해 내린 이 다시 없을 행운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있겠지? 너와 같은 입장의 소녀는 이처럼 훌륭한 출세의 실마리를 잡기란 쉽지 않아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그뿐이시라면 지금부터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꿰매주러 가야 합니다만. 제르샤는 물러나와 도어를 닫았다. 리페트 선생은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그것을 보고 있었다. 모처럼의 연설은 허공에 뜨고 만 것이다.